안녕하십니까. 부의 인문학 원포인트 레슨을 하게 된 독서지향 김의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책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노벨상이 검증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이 책 제목에 보면은 여기서 언급된 그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에 대한, 물론 노벨상이 생기기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뭐 노벨상을 받아도 충분할 만한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그 경제학자들의 그 이론을 알기 쉽게 잘 해준 그 책입니다. 노벨상 중에서 노벨상은 다 가치가 대단하고 하지만 사실은 경제학상은 약간은 좀 떨어진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배의 추천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유독 시카고 대학 출신이, 시카고 학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많이 받고 유대인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 비율이 높은데 특히 경제학상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대단하고 훌륭하지만 이제 경제학상은 뭔가가 연결성이 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노벨상 이후에 뭐 했다고 해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것이 약간의 함정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책이 다 그렇지만은 저자의 편견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솔직히 주식은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김무태 선생님처럼 뭐 전문적으로 공부도 안 했고 투자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동산 분야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책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거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이 이미 책을 쉽게 잘 보셨는데 제가 시간 낭비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야를 책과 약간 무관할 수 있어요. 무관하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은이는요, 브라운스톤이라고 이제 우석이라는 필명으로 지금 부동산이라는 카페, 그 네이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 지금 활동을 해서 이분이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됐고, 거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모아서 지금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시각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떤 한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아주 빠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아까도 누가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이 목차에서 보면은 책의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자,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여러분은 노예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2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은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그리고 4장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의 3요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 사회 시간, 경제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토지, 노동, 자본. 토지, 노동, 자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한 가지와 가장 강하게 밀접해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득이 어디에 있는지. 대지주다, 건물주다 하시는 분들은 저 상이 분홍색 토지에 관련이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식 투자자 또는 뭐 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본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노동과 관련이 있어요. 노동력을 제공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생산의 3요소예요. 근데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서, 자, 이 중에서 부동산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토지죠. 그래서 자, 토지의 가치, 그 토지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토지, 노동, 자본 그냥 외워서 넷 중에 아닌 것은 그걸 찾았지만
이제 그런 시험은 우리는 보지 않기 때문에 토지, 노동, 자본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는 저 셋 중에 하나 또는 우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렇게 구성된다고 누가 말했죠? 아시는 분?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마르크스가 얘기했어요. 생산수단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를 가지고. 생산수단은 토지와 자본을 얘기합니다. 노동은 생산수단이 아니에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본가라고 해요. 지주도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그 이전의 세상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주는 아주 이제 작은 몫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자본가고 그걸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상을 조금 더 수월하게,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하지 않아도 되는, 물론 부자들이라고 놀고 먹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새벽에 나와서 이런 강의에 참석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강의를 하냐면 우리 같은 무명 씨가 아니라 뭐 노벨 경제학상까지 아니라도 뭐 대학 교수나 뭐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는 걸 새벽부터 와서 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회사 사장님들은 일찍 출근을 해요. 일찍 출근을 해서 꼭 준비를 하셔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의 3요소에서 세 가지의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애매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자본가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그죠? 지금 이 일사분면에 있는 사람들, 급여생활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급여를 제공하고 있을 때는 계속 소득이 생겨요. 근데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비정규직으로 또다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되면 난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들이 이제 자본가에 해당이 되겠죠. 토지와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자본가라고 하면 종업원 500명 이상 되는 경우지, 뭐 10명도 자본가다라고, 그쪽은 이쪽이에요, S. 그래서 전문직, 자영업, 소상공인은 전부 다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이 S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본가이면서 노동자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또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에 속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아파서 들어 누워 있으면 소득이 없거나 줄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야 돼요. 아파도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걸음이 틀려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쟁걸음으로 부지런히 가지만 오른쪽에는 큰 걸음으로 쭉쭉쭉 가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이 아니야. 돈도 없어.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났어.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 투자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이제 나눠봤어요. 주택 상가와 주식 땅 사업이 있어요. 큰 부자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부동산에서 부자들이 많이 돈을 번다고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큰 부자는 부동산 중에서도 땅이에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봐야 10년에 2배, 3배, 4배, 5배 그 이상 오르나요? 땅은요. 10배, 20배, 100배도 올라요. 그게 땅이에요. 그래서 큰 부자들은 땅에서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주식. 네이버가 지금 얼마죠, 선생님? 네. 한 2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액면은 얼마죠? 네이버가? 아니요. 네이버 분할했어요. 네, 500원도 아니고요. 100원이에요. 그러면 5,000원으로 환산하면 이건 1,000만 원이 넘어요. 네이버에 초창기에 액면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창업자와 그 관련된 그 사람들, 그 회사 직원들.
엄청난 부자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식에서. 물론 망하기도 폭망하기도 하죠. 주식은. 어느 하루에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니까. 사업.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실제로 사업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만 하고 뭐 주식 불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단 키트 만들고 마스크 만들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저기는 변동성이 커요. 땅 사서 언제 이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내 자식 때 가서 손자 때 가서 빚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폭망할 확률도 있고. 왼쪽은 변동성이 적어요. 큰 부자는 안 돼요. 그냥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 상가가 변동성이 작고, 오른쪽에 있는 주식 땅 사업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아버지도 부자예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물려준 거를 더 많이 불려서 큰 부자가 됐어요. 백악관도 좁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별장 가서 집무보고 하고 싶다고 그러고, 자기 집이 더 좋다고 그러고. 근데 저 사람도 몇 번을 망했대요. 거의 뭐 파산 이렇게 몇 번을 갔었는데 다시 일어나고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그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왼쪽. 그러니까 둘 다 위험도 적고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은 어떤 주식에 투자할 거냐? 100년 이상 가는 우량주에 투자하라. 그래서 해외 주식이나 미래 성장 가치가 큰 주식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부동산은 40년 이상 가는 목 좋은 곳, 그다음에 관리 용이한 곳, 지역으로는 수도권 대도시 뭐 이런 데, 그리고 주택은 새주택, 중소형 주택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주식이 100년 가는 주식이 있을까요? 지금 팡 주식들 보면은 100년 전에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30년 전에도 없었고 20년 전에 있었나요? 태동을 아마 조금은 했었을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막 뜨면서 지금 엄청난 그 선도를 하고 있는 그 주식이 됐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게 뜰 건지.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게 뜰 건지 이 책에도 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40년 이상 가는 목 좋은 곳. 40년 이상. 옛날에 어디가 좋았는데 지금은 거기 죽고 또 바뀌고 계속 그러죠. 세상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전한 거는 서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은 점점 넘사벽이 되고 가고 있어요. 그 강남의 일부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몇 억씩 내려갔대요. 근데 뭐 10매덕에서 18억에서 3억 내려가면 15억인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9억 이하는 또 올라가서 9억에 근접하고, 그래서 중위값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이 떨어졌다고 해서 전체가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버블7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버블7이 올라가면 그 주변도 올라가고 전국이 다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 됐어요. 그 시차를 두고서.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 데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데 죽어도 안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는 물건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지역, 물건 다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옛날보다. 그러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60까지 살다가 한 10년 노인으로 살면 자녀들이 날 부양을 해. 또는 내가 벌어놓은 거 퇴직금으로 버텨. 그거 은행에 예금만 해도 이자가 20%야. 그러면 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100살까지 살 확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100살까지 산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치가. 그러면 지금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정년이 60 몇 세잖아요. 공무원도 뭐 63세? 뭐 2세? 60세? 네네. 교직이 63세인가 보다. 예. 그리고 뭐 조금 긴 게 65세 뭐 그럴 거예요. 근데 100살까지 산대요. 그래서 보통 70까지는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해도 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거는 예전에는 60이면 정말 노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1970년하고 비교하면 한 10년 이상 더 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과학이 발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내가 기력도 있고 전혀 노인 같지 않은데 요새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다른 일을 해서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경제적인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고 경제적인 걸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적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대기업 직원, 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말고 여기까지예요. 경제활동 인구 2,800만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10% 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은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40%가 넘어요. 50% 가까이 돼요. 그래서 OECD 국가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70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관리 잘하는 사람은 몇 년 더 한다고 쳐도 거의 30년 가까이를 남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노동력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로 살아야 되냐 이거죠.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노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연금, 이자, 배당, 임대, 사업소득. 그렇지만 여기 이 밑에는 거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연금 소득으로만 또는 일부 이자 소득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이 근데 굉장히 낮잖아요. 국민연금이 우리가 도입된 지 그렇게 많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다녀도 뭐 200만 원도 채 안 되고 150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 대기업 직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대기업 직원들조차도 정년까지 채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사회 안전망을 높이면은 우리가 실직을 했을 때도 요새 지금 화두가 실업보험을 수당인가요? 그거를 이제 더 많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덴마크 같은 데는 2년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0%를 준대요. 그러면 그만두세요 하면 네, 고맙습니다 하고 저 2년 동안 쉴게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못했던 거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해서 다음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뭔가 준비한다든가. 근데 90%가 월급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1년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액조차도 작고.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를 쓰고 뭔가 투자라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안전망을 높여주면 되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국방비가 거의 3분의 1 정도를 쓰고 있어요. 예산에서. 근데 남북 통일이 예를 들어서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국방비가 줄어들까요? 이제는 뭐 북한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하고 또 땅이 닿아서 또 일본도 옆에 또 있잖아요. 호시탐탐.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복지에 쓸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투자라는 걸 통해서 뭔가 벌충을 하려고 하는 우리 노후 생활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